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광야라는 고통의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21세기 신출애굽기 여정. 오늘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분원까지 이르렀던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 페트라를 비롯한 주요 유적지를 거쳐 보스라에서부터 느보산까지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과거 활기를 띄웠던 분원의 구리광산과 교회터를 둘러보고 난 후 저는 다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 페트라. 라틴어로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변이 모두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페트라. Dushara has two eyes, has nose, and supposed to has ears. But I told 폭이 좁은 페트라 입구로 들어서면은 이처럼 거대한 자연 절벽이 협곡을 이루며 1km 이상 이어집니다. 뒷바위가 뭐 같아 보이십니까? 바로 코끼리 바위입니다. 코끼리 바위.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가다가 발을 멈추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협곡 사이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멋진 예술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 4분의 1밖에 발굴되지 않은 광활한 고대 도시 페트라는 중동의 숨은 보석으로 198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벽 사이의 좁은 협곡을 시크라라고 합니다. 계곡 사이로 깊이 들어와 자리 잡은 페트라의 지형 때문에 이곳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크를 걸으면 전 또 하나의 멋진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낙타 발이나요? 예, 다리 이제 그 갈라진 거 있고. 양쪽에. 예, 여기 그 갈라진 거. 예. 재밌게 만들어놨네요. 그럼 이거는 낙타를 끄는 사람인가요? 예, 여기 뭐 치마도 이렇게. 네. 여기 발이고. 뭐 여기 뭐 신었나요? 이걸 뭐 그 옛날 사람들 샌들 신었거든요. 샌들이에요? 샌들 매는 끈. 샌들 끄이군요. 시크를 걸으면서 전 또 하나의 멋진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온전히 보존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하나 들러보면은 섬세하게 돌을 다루었다는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를 들러보면은 독특한 복장의 현지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구투라라는 천을 쓰고 이깔이라는 머리끈으로 고정한 전통 복장이 눈에 띄시죠. 특히 허리에는 단도도 차고 있었습니다. 아랍 지방에서 이러한 단도는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그이구나.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150km 떨어진 페트라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는 이처럼 헬레니즘 양식의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웅장함에 제가 압도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름 무덤 겸 신전이에요? 뭐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무덤이 바로 파라오의 보물 창고라는 뜻의 알카즈네란 건축물입니다. 정면 전체를 바위에 조각했다는군요. 아니 이걸 통돌로 다 깎았단 말이야? 와, 정말해. 내 팔로 대충 해서 한 3개 반 정도. 예. 참 이거 어떻게 깎았을까요? 나 이거 지은 줄 알았더니 이 절벽을 깎아가지고 만든 나바탄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크기와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바티안의 무덤입니다. 와, 근데 이걸 다 깎았다는 게 대단한 건데. 참, 인간의 힘이라는 것도 참 무한해요, 그걸 보면. 영국의 시인 존 보건 신부는 페트라를 영원한 시간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페트라의 붉은 사음과 나바티안의 절묘한 석공의 솜씨가 오늘날 그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저 우리 바의 물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뭐요? 물에 들어가는 거. 있고요. 알카지네를 둘러본 저는 일행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페트라 내부의 도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페트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학자들에게서 묘지로 간주돼 왔지만은 단순한 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엄연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도시로 이동하면서 저는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데 왠지 이 작은 동물의 등을 빌어 이동하다 보니 이거 2000년경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이 생각나 가슴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나바티안이라는 민족에 의해 건설된 페트라는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수많은 대상들이 들러가는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지금도 페트라의 상점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 유리병이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모래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네. 안 믿어지죠? 이 쇼미.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서 만드는 걸까 궁금해진 저는 직접 상인에게 제작 과정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검은 거를 낙타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리를 이제 저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낙타 다리. 낙타 다리. 낙타 다리가 낙타를 만들어 보겠다는 상인은 모래가 담긴 유리병에 색깔이 들어간 모래를 담고 긴 막대기로 색깔 모래를 움직여 낙타의 다리와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꼬리. 그리고 다시 모래를 부어 마무리를 하니 눈 깜짝할 새 낙타 한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목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모래를 움직이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놀랍죠. 섬세한 현지인의 손재주가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라보. 대단하죠? 기술이 저기 있지. 저것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With a name if you like. We can do the names.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면은 이름까지 자네 써서 이름을 하는 해결해준다는 거죠. It's never shake and never move. 그래도 안 부러진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수많은 작품들이 가게 선반에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나 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사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림 넣으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린 듯 만들어진 모래 작품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매력의 요르단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벌써 수십 번 얘기했잖아. 그냥 가서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장 옆에는 구멍들이 많았는데 전부 공동묘지로서 기원전 1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 옆으로는 나바티안의 무덤이 보입니다. 저 구멍이 뚫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난 그 주거지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로 무덤이라는군요. 페트라에서 발견된 무덤만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장사 문화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나바티안 무덤 옆에는 참 이상스럽게도 극장이 있습니다. 저 극장은 바로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극장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오랜 극장을 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나바티안 민족이 상당히 그 문화예술을 사랑했던
그런 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웠으면은 저런 그 극장을 만들어서 그 문화예술을 즐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무덤 옆에 극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우리나라하고는 또 개념이 또 틀리죠. 예.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의 배경이 됐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는 듯한 느낌을 만끽하면서 페트라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이거 이제 뭐 사람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웠습니다. 참 이것저것 카타콤 있는 곳을 돌아다녀봤지만은 여기 무덤은 참 그 색깔이 있는 그 바위 여기를 파가지고 이렇게 무덤들을 만들었네요. 어떤 면에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 또 귀족의 무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참 무덤이 아름답게 장식된 이 채색된 그런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군요. 참 이 주거지도 좋았을 텐데 이 아름다운 찬란했던 당시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페트라. 그곳의 무덤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멋진 예술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글쎄 뭐 그리긴 하겠지만은 정말로 아름답네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인 페트라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페트라의 유적들 가운데도 이 도시가 과거에 얼마나 크고 발전했던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외 원형극장이었습니다. 원형극장을 나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의 민속촌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과거 나바테안의 시장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는 이처럼 당시 경비복을 갖춰 입은 호위병이 서 있었습니다. 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나바테안 또 뭐다? 근데 이제 시장 이거를 이제 시장을 축소를 했다고 보면은 저기 보면 향신료 시장도 있고. 아, 이거 그냥 시장 모습이구나. 예. 아. 그리고 여기 아주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그 우리 윷놀이. 네, 윷놀이 그거를 하고 우리는 있어요? 떡액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도 떡이라고. 시장 질서를 위해 이처럼 호위병이 있었다는데 한편 시장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다름 아닌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하갈이 성경에서도 보면 예. 예, 광야에서 방랑하다 물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다든 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가족 부대 성경. 나는 뭐 돼지 형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 포도주 얘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새 포도주를 헌 가족 부대 넣지 마라. 그게 이런 가족이고. 이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날카로운 소리. 바로 검투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한번 쪼보세요. 이거. 자. 죽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배웠던 실력이 녹슬지 않았죠? 나름 실력 발휘를 해보았습니다. 무기들 자체는 꽤 무거웠습니다. 모자는 벗고 이 사람들 일반 사다. 지금 나바테안 또한 시장 한켠에는 나바테안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뿐만 아니라 왕관과 치장품까지 모두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왕의 옷을 한번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왕관에 망토까지 두르니 자 어떻습니까? 앉으세요 이제. 나바테안의 왕 같나요? 나바테안에 이거 왕을 해보니까 옛날 그 83년도인가 MBC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조선왕조 500년에 세종대왕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내 일을 어여삐 여겨 28자를 만들어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스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곳에서는 나바테안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하게 연주되는 악기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독특한 음색이었습니다. 나바텐의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곡물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곡물이 골고루 있네요. 뭐. 그렇죠. 이거 계피. 어, 이건 계피. 계피고요. 요거는 무화과. 요거요. 네. 어, 옛날 우리 그저 장터 재래시장 생나네요. 장날이 되면 시골에 이렇게 그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골 이게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장터에 저기 팔던. 지엄나무도 있고요. 이거 예, 지엄나무네요. 예, 예예예. 당나무. 지엄나무. 당도에 지엄나무. 그거는 이제 사막에서 나는 수박들. 요거요? 예, 예. 요 오렌지류가 아니고 수박이에요? 예, 수박이세요. 아니 요거 먹을 게 뭐 있어요, 대? 뭐 사막이니까. 참. 네? 대추같이 생긴. 그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곡물도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 줬다는 팥죽. 아. 이게 이제 아다스인데 이 두 종류거든요. 지금 다른 한 종류는 없는데 팥죽 요거를 끓이는 보통 거. 끓이면은 예. 이게 죽이 되는데 맛이 팥죽 맛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죽. 그렇죠. 예. 붉은 죽이 되는 거예요. 붉은 팥죽. 이걸 끓인다고 붉은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누렇게 돼가지고 그 붉은 죽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게 팥이랍니다. 팥. 그 당시 그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바로 이게 팥이랍니다. 참.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겼던 팥. 이게 한편 전통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절구와도 우리가 비슷한 모양의 가면 도구를 나오는 발견하는데요. 절구 같은데 이건 저마다 다른 문화권에 나오는 이처럼 그런 절구 공통되는 같은 식기구들이 있다는 것이 예, 참 이런 거 흥미롭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사용하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제 광야에 살면서 이렇게 좀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만날 갖다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때는 아마 이 나무 절구도 있었지만 돌 절구도 있고. 예, 돌 절구라고 있고, 생각해요. 돌 절구라고 생각하죠. 마늘 찢는 거 아니? 그렇다면 이 도구는 어떨까요? 작두처럼 생기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열쇠 우리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고리, 네, 문고리. 설명이 그냥.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나요? 하도 호마로 문고리에 이어 제 눈에 띈 것이 우리나라의 지게 같은 모양의 기구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것의 용도 역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 네.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 싣는 거구나 이렇게. 이건 바로 당나귀를 탈 때 쓰는 굴레와 안장이라는 것이죠. 꼬마 아이들의 친절한 설명까지 들으니 그제서야 이 도구의 쓰임새가 이해가 갑니다. 이거 빅 사이즈. Yeah, you can't take this out and you can take over this. You want to make it? And a donkey? 시장 구경을 마친 저는 페트라 유적 가장 깊숙이 숨겨진 알데이르를 찾아갔습니다. 약 3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알데이르는 비잔틴 시대 때 교회로 쓰여 지금도 수도원이라는 뜻의 알데이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데이르까지는 8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멋진 곳일수록 이토록 어렵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곳은 바로 왕궁 같죠?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바로 무덤이랍니다. 아마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마 묻혔던 그런 무덤 같습니다. 겉모양의 건물의 모습이 마치 그 법원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법원 같아가지고 법원 무덤이라 그렇게도 불린답니다. 처음에 보았던 알카치네 못지않게 그 규모와 높이가 엄청났는데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들러보니까 이곳 아주 광활한 지역이 이 광활한 지역이 전부 다 이 무덤으로 되어 있네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 황량하면서도 붉은 빛으로 빛나는 페트라의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던 이 풍경을 떠나려니 무척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페트라 트레킹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처럼 당나귀나 마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알데이르부터 페트라 입구까지는 이렇게 마차를 이용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걸어올 때 보았던 멋진 장관을 이처럼 마차에서 올려다보니 그 풍경이 또 남달라 보였습니다. 운치가 있어요. 경쾌한 말발굽 소리가 마치 깊은 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페트라를 벗어나자 마차는 더욱 신나게 달립니다. 저도 직접 말고삐를 잡아봤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이라리아 소리는 못 듣네. 이라리아 소리는 못 들어요. 한국말이고요. 한국말을 못 들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말은 더욱 속력을 내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차를 타고 페트라 트레킹을 마무리하니 제가 마치 나바테안의 귀족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관광지에도 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용인이 있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모세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물입니다. 모세의 물. 여기도 모세의 우물이 있네요. 아, 물이 많네요. 뭐 그런 얘기만 하죠. 저곳이 그 모세 우물이라고 합니다. 페트라의 와디무사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우물은 무리바라고 불리는데 세 개의 하얀색 도무로 이루어진 건물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물이 있네요. 그동안 보았던 우물보다 규모가 크고 물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이 물이 깨끗한데. 가시. 와. 여기 먹는 물인데요. 먹는 물이에요? 이게 먹는 물인데요. 아윤무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모세의 우물. 모세 우물. 예, 그런 뜻이네요. 그 물이 저쪽에서 나는 건가 보죠? 이 샘물인가요, 그럼? 예, 아니면 뭐 수로? 바위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물이에요? 예, 그 바위. 아, 이거 배역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물이 귀한 곳에 이 페트라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있다. 그 반석에서 샘물. 예. 그게 르비딤 골짜기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예. 그 시내산 이전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물을 냈다는 예, 예, 기록이 예. 있고요. 예, 예. 민수기에는 예.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또 무리바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상- 확실한 증거는 그쪽에서 났는지 르비딤에서인지 가데스 바냐인지 정확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둘 성경의 중에 사건을 두 곳으로 보면 이것도 그 중에 한 곳이다. 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일부분 성지 순례자가 그러하듯 이건 모세의 우물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추측으로 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세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참 확실한 그 증거가 뭐 수천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오늘 아쉽습니다. 시내산도 그렇고 호르산도 그렇고 또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냈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모세의 그 출애굽 답사를 하면서 확실한 곳이 아니다 추정해서 이렇게 가름하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북상하다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 솟아난 물을 먹은 곳. 비록 추측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니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운문을 떠나 향한 곳은 페트라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보스라라 하는 곳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한 요새 도시로 에돔 왕 요밥의 고향이면서 수도입니다. 간접적으로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곳이 에돔의 수도 보스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히 예. 출애굽 당시에 에돔의 수도로 여겨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과는 아주 상당히 관계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 예. 이 도시는 오늘날의 부세이라는 곳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뭐 표지판도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기원전 9세기죠. 보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요새지 혹은 양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곳은 사망이 깊은 겨울로 둘러싸여진 채 성체에 의해 보호되는 능선을 통해 심장부로 연결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렇게 폐허가 되었지만은 그 견고함에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사야서 63장에는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한때 보스라가 염색 공업으로 부흥한 것과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보스라는 예벨레스 세라의 도로를 수비하고 왕의 대로를 관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자, 이 보스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예, 좀 출애굽 말씀해 당시에 그 에돔의 수도였던 아주 예. 큰 도시였죠. 네. 뭐 요새와 같은 도시인데 주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진하는 그 왕의 대로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가야 되는데 네, 갈 수가 길을 열지를 없는 않았죠.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저 민수기 20장 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청하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예.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예. 당신의 지경을 지나가까지 왼쪽으로 하든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왜 돌아갔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예. 에세우드는 에돔 족속에게 예. 이 땅을 준 거기 때문에 예. 너희들은 이 땅을 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대로가 아닌 곳으로 가나안 땅을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주거지와 과거의 유적지가 한데 뒤엉켜 있는 보스라는 예루살렘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 색깔이 있는 쇠공품들과 당시 도자기류 등이 발견됐으며 그 외에 철기시대 제2기에 요새화된 주거지와 궁궐, 조수조 등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편 보스라에는 에돔족의 유적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최근에는 수도관과 운물터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이동을 해 왕의 대로에서 보스라의 원경을 조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보스라가 아주 요새 같네요. 예, 완전 요새죠. 골짜기로. 예. 그리고 이러한 요새 속에는 보스라가 네. 이 왕의 대로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아. 북진을 하려고 했을 때 막았거든요. 아,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 예. 그 돌아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넓게 잡으면은요, 예. 맨 밑에 우리가 숙소했던 아카바, 오늘날 아카바, 아카바, 예. 성경의 아카바. 에시온 계별, 예. 거기서부터 저 북쪽, 예. 오늘날 터키 남쪽에 있는 하란까지 이어지는 길이 바로 왕의 대로죠. 기네요. 예. 이 보스라가 아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지형이로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려고 그럴 때 에돔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서 이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시 보스라를 뒤로 한 채 저는 다음 여정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마치 강원도 산악지대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84km나 되는 지점에 있는 와디 무집이라고 불리는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곳이 그 셀라 지역인데 예. 그 셀라라는 뜻은 뭐죠? 예, 뭐 지명에 각각 뜻이 있는데요. 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아니면은 반석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예. 이 바위들이 이렇게. 깎아지는 산악 경사지와 산속 분지에 자리 잡은 셀라. 성경이 말하는 셀라는 여기하고 페트라인데 이곳은 해발 880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비롯해 나타테안 시대의 주거지와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유적지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만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구도됐다. 셀라라는 이름은 고대의 정착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열왕기왕 하에서는 유대 아마샤가 셀라를 정복한 후 그 이름을 욕되리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한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이름을 욕되리라. 욕되라 했더라. 욕될. 이곳은 에소의 후손 그 에돔족이 세운 첫 수도 셀라인데 그 셀라의 뜻이라는 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와 보니까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 정말 깎아지른 듯한 아주 그 절벽이네요. 앞서 말했듯 이 바위는 셀라의 뜻 때문에 셀라의 위치는 에스실라와 페트라 두 군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페트라의 붉은 사암 계곡의 모습이나 이곳 에스실라의 황량하면서도 광활한 바위 절벽의 모습이 마치 서로 셀라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셀라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집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라를 떠나 도착한 다음 여정지는 도벨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도벨이 그 출애굽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모세가 예. 신명기를 기록하고 전한 말씀을 선포한 예. 장소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장소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언급한 장소 중에 하나.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아라바 광야인데요. 예. 저쪽이 바로 아라바 광야. 저 넘어서요. 예, 예.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흰 도로, 회반죽이라는 뜻의 도벨은 요단 동편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싸움. 도벨에 이어 우리가 찾아온 곳은 와디엘 하사라고 불리는 세렛 시내가입니다. 천연적인 깊은 골짜기가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어 오늘날에도 케락 지방과 타피라 지방의 경계선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없던 경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출애굽을 하면서 경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싸울 준비하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의 신앙과는 그들의 신앙과는 적당한 데서 서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다시는 저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이 세렛 시내가입니다.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 되겠는데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곳 세렛 시내까지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지점까지 와보니 저도 모르게 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아니고 내가 우베, 고기 우베 이곳이거든. 길고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모질고 험난한 연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곳은 이에야 바림이란 곳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되는 곳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왔는데요. 어. 바로 저곳. 네. 저기 이제 약간 좀 바위로 된 네. 저 지역이 바로 이제 이에 아바림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에 아바림. 예, 예. 이름도 발음도 생소한 이에야 바림은 모압의 남쪽 경계 제렛 금류 골짜기 부근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곳들 중 하나인 이곳은 여울목의 폐허라는 뜻만큼 춥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이에야 바림 목적지를 떠나 찾은 곳은 오늘날의 텔 히스본으로 추정되는 헤스본입니다. 이곳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듬지 않은 둥근 돌로 구축된 성벽과 회칠한 조수소 등 철기시대 일기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로마 시대의 것들로 추정되는 신전과 계단들을 비롯해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골짜기가 깊고요. 네. 상류로 갈수록 이제 골짜기가 좁고 하루에는 아주 완전 절벽으로 된 골짜기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됐고 경계. 예.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건너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면서 북진을 해서 나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아르논 골짜기는 이곳이 분명한가요? 그럼요. 이 골짜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는 골짜기. 아르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아르논 골짜기가 상당히 깊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국경이 된 거죠. 근데 저쪽에 그 댐에 있는 그 물이 이쪽 아마 골짜기로 흘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르논 골짜기는 하류는 강과 사해가 만나는 곳으로 넓은 집수 유역 덕분에 수량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상에서 피해서 소화성에 아름다운 절벽과 협곡이 만들어내는 아르논 골짜기는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은 요르단 자연보호 지역이면서 동시에 자연기행의 대표적 장소입니다. 그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고 있느라니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르논 골짜기가 되겠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앉아 있는 곳이 암몬이 되고 저쪽에 모압, 이 경계선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 아르논 골짜기가. 근데 암몬과 모압이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후에 동굴에 거하면서 두 딸과 동침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겠습니다. 예. 이 아르논 골짜기를 경계로 저쪽이 모압이고 이쪽이 암몬이 되겠네요. 골짜기가 아주 상당히 기네요. 길고 깊고. 네, 깊고. 이게 저 아르논 골짜기에서 났다고 그러죠? 여기 조개가 다 예, 있어요. 화석이네요. 그냥 아주 오래 전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이 있고. 우리나라 고등 있고. 신기하네요. 한편 아르논 골짜기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조개와 어패류, 화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화석들을 모아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옛날 지각 변동에 의해 바다나 강이었던 이곳이 깊은 계곡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내려와 향한 다음 목적지는 과거에 셀라라 불리던 곳이면서 오늘날의 욕дел로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욕дел로 불리게 된 셀라는 에돔 경계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에스실라와 이번 여정의 첫 방문지인 페트라로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방문하는 곳은 에스실라 지역입니다. 민수에 따르면 욕두엘은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기도 합니다.
욕되리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멸하신다라는 무서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쪽은 또 어디였을까요? 요거는 이제 아랍 시대의 그런 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 박물관 헤스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헤스본은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이 성읍을 취해 루벤 지파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 헤스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복한 땅이 되겠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됐던 헤스본. 처음에 이 땅은 모압의 에글론 왕이 차지했다가 사사들의 노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땅이 됐다고 합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이곳은 모압의 메사가 대원정을 통해 다시 모압에게 점령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모압의 땅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헤스본을 떠나 찾은 곳은 이번 신출애굽기의 마지막 여정지인 느보산이 되겠습니다. 해발 835m의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네,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열심히 그 모세 그 출애굽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따라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여정지 느보산에 이렇게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 보니까 모세의 기념비가 있는데 참 아주 저는 그 또 건너가가 수라는 그 모세 출애굽에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그 기대를 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왔는데요. 저 또 모세 또 여러 가지 거죠. 이 발자취들, 이 주의 발자취들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곳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제가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온 감동, 또 이곳 마지막 코스로 보이는 느보산에. 느보산 모세, 정말 요단강을 건너진 못했지만 모세가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 이끄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 감동적이고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오를 때와는 또 다른 설렘과 기대를 주는 느보산. 아마 이곳이 모세가 최후를 맞은 곳이기 때문이겠죠. 산 정상은 이미 많은 순례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느보산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상당한 그 넓다란 평야가 있고 그 이쪽 지역들이 있잖아요. 저쪽이 사해가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사해. 그럼 요단강은 어느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 파란한 데 있죠. 아. 그리고 맨 뒤에 파란한 데가 예, 있어요. 그 맨 뒤가 여리고니까 그 여리고와 이 파란한 데 그 중간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다가 진을 쳤습니까? 예, 요 파란한 데가 모압 평야라고. 모압 평야에다가. 여리고가 이제 이곳에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바다는 보이죠. 희미하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해서 건넜을까요, 이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가에 진치고 여리고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네.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거거든요. 아, 여리고 요 앞에 보는 앞쪽으로 것처럼 해서. 여리고 오니까 요 앞에 요 지금 반드시 예. 지금 우리 보는 정면 그 중간에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겠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이제 모세에게 너는 바라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어느 곳까지 그 바라봤을까요? 그 지점이 예. 어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네. 사해바다 북쪽하고 여리고 북쪽 뭐 요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의 네. 단에서부터 아래 부에셀바까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부에셀바는 여기서부터 100km가 넘어요. 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보여주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느보산은 나바, 무키아트, 시리아라는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시야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곳이 시야가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만이 알고 있겠죠. 한편 느보산에는 모세와 관련된 상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노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뭐 상징성이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제 광야에서 하도 원망을 하니까 네네.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랬죠. 예. 근데 또 이상하게 네.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이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또 살게 하셨거든요. 살리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에 물려서 죽는데 뱀을 노뱀을 보면 만들어가지고. 살아난다. 예, 예. 이해가 안 되죠. 신약 시대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마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뱀을 쳐다보면 살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아, 그들은 신앙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예.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그 노뱀이 예. 어디 지금도 보존돼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있으면 참 좋은 교훈이 예,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예. 그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될까봐 아. 그냥 갈아가지고 아. 없앴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건 이제 기념으로 예, 세우는 이거 만들어 놓은 거죠? 거죠. 예, 예. 그럼 그 모세 노뱀이 예. 지금은 없는 거죠? 그 여기 글쎄요, 있는 건 뭐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예, 지금 있다면 아마 네. 저희들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될 텐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바로 그 우상이 될까봐 그것을 갈아서 없앴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예. 가데스 광야에서 뱀에게 그 물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 나중에 여호와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아, 이건 연자맷돌 같은데 이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노뱀 상징물에 이어 저희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둥근 모양의 큰 돌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말 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마치 연자맷돌을 연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연자맷돌 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맷돌이에요. 예. 대단히 큰 삼손이 나오니까 이게 돌렸지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기요. 예. 거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뱃부월이에요. 뱃볼. 뱃부월. 그래서 모세가 뱃부월 맞은편에 장사됐더라. 그럼 그러나 그 시체 그 무덤을 아는 자는 없다라고 없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볼 맞쪽이면 뭐 이쪽 이 골짜기 광야겠네요. 그 네. 그러나 그 시체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없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의 나이 120세.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의 법대로 이끌어왔던 위대한 리더는 이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쉽게도 그의 무덤의 위치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21세기 신출애굽 여정. 그 길은 여기서 끝나지만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 보았습니다.